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따뜻한 고전소설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당찬소녀 주디가 얼굴조차 모르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며 낯선 세상과 부딪히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디가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던 수요일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의 수요일은 늘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고아원을 돕는 높으신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마루를 닦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97명이나 되는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어야 했으니까요. 제루샤, 토미 옷차림이 이게 뭐니? 리펫 원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저는 묵묵히 토미의 구겨진 셔츠를 펴주며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제 이름은 제루샤 에벗입니다. 원장님이 묘비명과 전화번호부에서 아무렇게나 골라붙인 이름이죠.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오후, 무사히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길게 숨을 내쉬었을 때였습니다. 제루샤 언니, 원장님이 사무실로 부르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당에 샌드위치를 너무 두껍게 썰었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는 마지막 방문객의 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현관문 앞에는 아직 떠나지 않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기다란 팔과 다리, 자동차 불빛에 비쳐 복도벽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다리가 유난히 긴 커다란 거미 같았습니다. 잔뜩 얼어있던 마음이 그 우스꽝스러운 그림자 덕분에 아주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죠. 남자가 떠나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금 나간 분 보았니? 우리 고아원의 든든한 후원자란다. 그분은 원래 남자아이들만 후원하시지만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장문을 아주 재미있게 읽으셨고 너의 작가로서의 재능을 높이 사서 특별히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 대학이라니요. 남이 입던 낡은 옷을 물려 입으며 청소만 하던 제게는 꿈조차 꿔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너는 매달 그분께 편지를 써야 돼. 하지만 그분의 진짜 이름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다. 그분은 익명을 원하시거든. 너는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불러야 한단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게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존 스미스 씨, 저를 대학에 보내줄 미지의 사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벽에 비쳤던 그 길고 기다란 거미줄 같은 그림자만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유일한 짐인 낡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도착한 대학은 제가 평생 살아왔던 우울한 고아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저와 방을 함께 쓸 2명의 룸메이트가 먼저 와 있었죠.
한 명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유쾌한 셀리 맥브라이드, 다른 한 명은 뉴욕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줄리아 펜들턴이었습니다. 줄리아의 화려한 실크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 촌스러운 제로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잠시 주눅이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을 풀며 원장님이 지어준 무거운 이름 대신 주디라는 발랄한 새 이름을 스스로에게 지어주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깨끗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후원자분께 약속한 첫 번째 편지를 써야 했으니까요.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절한 후원자님께 이곳에 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낯선 방에 앉아 이 편지를 씁니다. 고아원을 떠나 기차를 타고 올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여행을 했답니다. 대학은 정말 크고 어리둥절한 곳이에요.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는 저와 동갑인데도 마치 저보다 10년은 더 어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아이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하나도 몰라서 가끔은 좀 무서워요. 다들 평생 가족들과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을 저는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원자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몽땅 읽어치워서라도 기필코 따라잡을 거거든요. 원장님은 저에게 아저씨를 존 스미스 씨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건 너무 흔한 이름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저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로샤 에버돌림. 이제부터는 주디라고 부를게요. 어느덧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1학년 농구팀 포워드로 선발될 만큼 이곳에 활기찬 생활에 푹 빠져 있었죠. 비가 꽤 많이 내리는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방 안의 벽난로 곁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아저씨의 진짜 애칭을 편지지 맨 위에 적어 넣었죠. 키다리 아저씨께. 후원자님, 제가 아저씨를 뭐라고 부를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아저씨에 대해 아는 건 딱 세 가지뿐이에요. 첫째, 돈이 많으시다는 것. 둘째, 여자애들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키가 아주 크시다는 것. 아저씨가 평생 부자는 아닐 수도 있고, 언젠가 여자애들을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긴 다리가 갑자기 짧아질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혼자 결정했어요. 아저씨, 오늘 아침에는 셀리 줄리아와 함께 시내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기부한 고아원의 헌옷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제 물건을 샀답니다. 새까만 깃털이 달린 예쁜 모자와 탁상시계, 그리고 무려 6벌의 새 드레스도 맞췄어요. 저녁에 입을 실크 드레스와 수업을 갈 때 입을 단정한 스커트까지요. 제 돈으로 제 물건을 샀다는 게 묘하게 신기해서 돌아오는 길 내내 비를 맞으면서도 상자를 꼭 안고 걸었어요. 새로 산 시계가 책상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어요. 온전한 제 물건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쓰니 기분이 꽤 괜찮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 주디 에버 돌림. 추신, 저 1학년 농구팀에 뽑혔어요. 대학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며 저는 퍼거슨 홀의 엄격한 기숙사 규칙에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기상종이 울리면 7시 반까지 식당에 내려가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아원의 차갑고 눅눅한 오트밀 대신 따뜻한 머핀과 신선한 버터, 그리고 커피가 나오는 식사 시간은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이 문제였죠. 저는 18년 동안 고아원이라는 닫힌 세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동급생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기초 상식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익스피어의 희곡이나 모나리자 같은 미술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할 때면 저는 그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조차 몰라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신데렐라나 마더고스 같은 흔한 동화조차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지식의 격차는 결국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문학과 생물학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라틴어와 수학 과목에서는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수학 칠판에 적힌 기하학 공식들은 제게 완전히 낯선 외국어였고 라틴어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외우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낙제 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들고 온 날 밤, 저는 셀리와 줄리아 몰래 책상 앞에 앉아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에게 실망하실지도 모르는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저 수학이랑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고아원에서는 저는 제가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지 엘리엇이나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어요. 심지어 어제는 셀리가 앨리스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기숙사에 사는 학생 이름인 줄 알았지 뭐예요. 하지만 아저씨, 저를 이대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저는 지금 모자란 상식을 채우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요. 제인 에어, 데어비드 코퍼필드, 이바노 같은 고전 문학부터 남들이 어릴 때 다 읽었다는 동화책들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있을 수학과 라틴어 재시험에서는 기필코 통과해 보일게요. 고아원에서 억지로 아이들 코를 닦아주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쓰러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주디 에버 돌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한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1학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연휴가 찾아왔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셀리는 오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줄리아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뉴욕 본가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떠났고 돌아갈 곳이 없는 저와 몇몇 유학생들만이 남아 텅 빈 퍼거슨호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아이들을 매용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제 방으로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발송인은 존 스미스. 아저씨가 제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실크 양말 3켤레, 매끄러운 가죽 장갑, 두꺼운 영안사전, 푹신한 체크무늬 무릎 담요, 그리고 따뜻한 물주머니가 예쁜 리본에 묶여 가지런히 들어있었죠. 고아원에서 크리스마스는 제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이 기부한 낡고 촌스러운 옷들 중에서 억지로 하나를 골라 가져야 했으니까요.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고른 생애 첫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저는 한참 동안 상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시험을 준비하느라 무리를 했던 탓인지 저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독한 편도선염에 걸려 학교 병동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창밖을 보며 열이 펄펄 끓고 목이 찢어질 듯 아파 누워만 있던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기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디 앨번 양, 후원자분이 보내신 꽃배달이에요. 상자 뚜껑을 열자 짙은 붉은색 장미꽃이 무려 17송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짜 꽃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꽃잎에 묻은 이슬방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병동에 퍼지는 장미 향기를 맡자 거짓말처럼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그날 저녁, 저는 병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과 이 장미꽃을 받고 저 지금 병동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편도선염을 앓고 있거든요. 텅 빈 벽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온몸이 아픈 것보다 기분이 자꾸 우울해져서 조금 울적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보내주신 그 커다란 장미꽃 상자가 도착하자마자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린 기분이에요. 고아원에서는 누군가 입다 버린 촌스러운 원피스 따위를 억지로 받아야 했어요. 오직 저만을 위해 누군가가 선물을 고르고 꽃집에 가서 장미꽃을 정성껏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묘하고 감사해요. 실크 양말과 가죽 장갑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따뜻한 물주머니는 지금 병동에서도 아주 잘 안고 있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위해 꽃을 보내주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병동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미꽃 향기 가득한 병동에서 주디 올립. 지독했던 편도선염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캠퍼스에는 어느덧 눈이 녹고 2학기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매달 제게 35달러라는 적지 않은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18년 동안 돈이라는 것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서랍에 모아두기만 했죠. 하지만 셀리와 줄리아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을 보고 저도 저만의 지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캠퍼스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책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인 에어 양장본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해줄 초록색 가시 달린 책상용 램프와 체육 시간에 입을 새 체조복도 한 벌 구입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숙사 친구들과 학교 앞 다가점에 가서 레모네이드와 팬케이크를 사 먹는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학교 수업만큼이나 중요하고 신기한 진짜 세상의 공부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4월의 어느 저녁, 저는 새로 산 초록색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용돈 기입장과 함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용돈 관리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어요. 매달 보내주시는 35달러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할게요. 지난주에는 학교 서점에 가서 저만의 책을 2권이나 샀고 낡은 구두에 밑창을 새로 대는 수선비로 1달러 50센트를 썼어요. 고아원에서는 구두에 구멍이 나면 그냥 발가락을 웅크리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제 돈으로 당당하게 구두 수선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어제는 셀리와 줄리아에게 제가 다과점 한 떡을 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은 따뜻한 팬케이크를 3접시나 시켰죠. 늘 친구들이 사주는 것만 얻어먹어서 미안했는데 제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를 꺼내 계산할 때 기분이 꽤 우쭐했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학문뿐만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보내주시는 돈은 1센트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전부 제 머리와 경험을 채웠는데 쓰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외우는 기숙사에서 주디 울림. 캠퍼스의 커다란 나무들이 연초로 잎을 틔우기 시작한 5월의 어느 날, 기숙사에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룸메이트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펜들턴 씨였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신사인 그는 사업자 근처를 지나던 길에 조카를 보러 학교에 들렀다고 했죠. 그런데 줄리아는 마침 그날 오후에 다른 수업에 보충 과제가 밀려 있어 혼자 삼촌을 모시기 곤란하다며 저와 셀리에게 함께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펜들턴 가문의 사람이라면 늘 도도하고 깐깐할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조금 긴장한 채 줄리아를 따라 기숙사 1층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응접실 소파에는 아주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삼촌이라는 말에 백발의 노인을 상상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정중하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리아의 친구들이군요. 저비스 펜들턴입니다.
저비스 씨는 저희 세 사람을 데리고 학교 근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를 불러 따뜻한 홍차와 갓 구운 머핀, 차가운 닭고기 요리, 그리고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테이블 가득 주문해 주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줄리아보다 오히려 저와 셀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떤지, 수업은 어려운지, 심지어 식당의 음식이 먹을 만한지까지 세세하게 물었죠. 그의 유머 감각은 꽤 훌륭해서 저희는 차를 마시는 내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곧바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오늘 기숙사에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펜들턴 씨가 찾아오셨어요. 펜들턴 가문 사람들은 다 줄리아처럼 코가 높고 차가울 줄 알았는데 저비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키도 아주 크시고 농담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삼촌분은 저희를 근처에 있는 콜린스우드 호텔로 내려가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사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빳빳한 하얀 식탁보는 처음 봤어요. 은포크와 나이프가 종류별로 놓여 있어서 제가 촌스러울 티를 낼까봐 줄리아가 포크를 집는 걸 슬쩍 보고 따라 집었답니다. 저비스 씨와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제가 읽고 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삼촌분도 그 책들을 아주 좋아하신다며 맞장구를 쳐주셨죠. 어른과 이렇게 동등하게 날씨 얘기가 아니라 진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저씨가 만약 저비스 씨처럼 키가 크고 유쾌한 분이라면 제가 아저씨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아저씨와 마주 앉아 같이 홍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날이 올까요? 오늘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주디 올림. 저비스 씨의 방문 이후 평화롭던 봄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어느덧 1학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말고사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는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학생들은 저마다 무거운 전공서적을 품에 안고 바쁘게 걸어 다녔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중간고사 때처럼 어이없는 낙제점을 받지 않기 위해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복습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1년 동안 도서관에서 꾸준히 책을 읽으며 상식을 채워둔 덕분에 문학이나 역사 과목은 꽤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라틴어 시험까지 무사히 치르고 난 마지막 날, 기숙사 게시판에 붙은 성적표를 확인한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 과목 통과. 심지어 영문학은 동급생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였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종그리와 고아원의 제루샤가 아닌 대학생 주디 에버스로서의 1학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푸른 여름나무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드디어 1학년 기말고사가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번 학기에 저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라틴어와 수학을 포함해서 전 과목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특히 영문학은 우리 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제가 1년 동안 틈만 나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전 문학들을 몽땅 읽어치운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방에 흩어진 짐들을 트렁크에 챙겨 넣으며 기숙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벌써 가족들이 보낸 화려한 마차를 타고 뉴욕의 고향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아저씨가 특별히 마련해 주신 코네티컷주의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갈 예정이에요. 고아원에서 평생 마루나닥던 제가 대학생이 되어 무사히 1학년을 마쳤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아저씨 덕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볼 평화로운 여름 농장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록 윌로우에 도착하면 그곳 풍경을 담아 다시 편지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1학년을 보낸 주디 에버돌림. 1학년의 모든 기말고사가 끝나고 마침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족이 있는 집이나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저는 기숙사에 남아 빈 방을 지켜야 할 줄 알았지만 아저씨는 이번에도 저를 위한 완벽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바로 록 윌로우라는 이름의 시골 농장에서 첫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저는 기숙사 방을 깨끗이 비우고 트렁크를 챙겨 코네티컷주의 작은 시분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초록빛 목초지와 울창한 나무들을 보며 제 마음은 기숙사를 처음 배정받았을 때만큼이나 설렜습니다. 마을역에 도착하자 농장을 관리하시는 아마사이 아저씨가 낡은 마차를 끌고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흙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록 윌로우 농장은 붉은 지붕을 얹은 커다란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농장의 안주인인 샘플 아주머니는 현관 앞까지 나와 저를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며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2층에 볕이 잘 드는 아늑한 방을 배정받았고 짐을 풀기도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싱그러운 플레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을 마주하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지금 코네티컷에 있는 록 윌로우 농장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곳은 정말이지 그림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곳이에요. 집 주변으로는 커다란 호두나무들이 서 있고 넓은 목초지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거든요. 농장을 돌보시는 샘플 아주머니는 저를 아주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방금 전에는 가짜는 신선하고 구수한 우유와 메이플 시럽을 잔뜩 뿌린 푹신한 와플, 그리고 햄 요리를 배불리 먹었답니다. 고아원 식당에서 먹던 눅눅한 오트밀죽이나 딱딱한 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농장 일을 돕기로 했어요. 암탉들의 달걀을 줍고 칠면조대를 모는 일이에요. 농장에는 콜린이라는 이름의 아주 크고 영리한 개도 한 마리 있는데 내일은 콜린과 함께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닐 생각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여름방학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언덕을 오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미있는 일들을 아저씨께 편지로 말씀드릴게요. 애정을 담아 농장에서 주디 에버돌림.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대학생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채 완벽한 농장 소녀로 변신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콜린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헛간 구석구석을 뒤져 암탉들이 숨겨놓은 따뜻한 달걀을 바구니 한가득 주워 모았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농장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저는 2층 구석에 있는 낡고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손때가 묻은 소년의 장난감들과 함께 낡은 고전문학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책의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 삐뚤삐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비스 펜들턴. 바로 지난 봄 기숙사로 찾아와 제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던 룸메이트 줄리아의 젊은 삼촌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윌로우 농장은 펜들턴 가문의 소유였고 샘플 아주머니는 저비스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그를 돌보았던 유모 출신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비스 씨를 여전히 꼬마 저비 도련님이라 부르며 애정을 표했죠. 저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저비스 씨의 옛날 책들을 한아름 품에 안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신기한 우연에 대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새 이 윌로우 농장이 펜들턴 가문의 소유래요. 오늘 비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냈거든요. 그 안에는 지난번에 기숙사로 놀러 오셨던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 씨가 어릴 때 읽던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책 앞장마다 저비스 펜들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샘플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아주머니가 예전에 펜들턴 집안의 유모로 일하셨대요. 저비스 씨가 어릴 때 이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며 말썽을 피웠던 이야기를 아주머니가 오후 내내 들려주셨답니다.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던 삼촌분이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다니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저비스 씨의 옛날 책들을 오늘 밤부터 천천히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읽었던 흔적이 남은 책을 읽는 건 도서관에서 빌린 새 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묘한 기분이 드네요. 이곳에서의 여름은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또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비오는 농장의 다락방에서 주디 올림. 편지를 다 쓰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덧 빗소리가 잦아들고 농장 주변으로 짙은 여름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기숙사의 시계탑 종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콜린의 낮은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푹신한 깃털 침대에 누워 다락방에서 가져온 낡은 책들을 머리맡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이불자락에서 느껴지는 뽀송뽀송한 햇볕 냄새와 열린 창틈으로 들어오는 기분 좋은 흙내음 속에서 저의 20살, 가장 완벽하고 가슴 벅찬 첫 번째 여름방학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제루샤에서 당당한 대학생 주디 에버스로 거듭난 1년. 그녀의 발랄하고 따뜻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 뼘 더 성장한 주디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진 웹스터의 따뜻한 고전소설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당찬소녀 주디가 얼굴조차 모르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하며 낯선 세상과 부딪히고 온전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디가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던 수요일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준 그리어 고아원에서의 수요일은 늘 견디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고아원을 돕는 높으신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마루를 닦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97명이나 되는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어야 했으니까요. 제루샤, 토미 옷차림이 이게 뭐니? 리펫 원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저는 묵묵히 토미의 구겨진 셔츠를 펴주며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제 이름은 제루샤 에벗입니다. 원장님이 묘비명과 전화번호부에서 아무렇게나 골라붙인 이름이죠.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오후, 무사히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길게 숨을 내쉬었을 때였습니다. 제루샤 언니, 원장님이 사무실로 부르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당에 샌드위치를 너무 두껍게 썰었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는 마지막 방문객의 차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현관문 앞에는 아직 떠나지 않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기다란 팔과 다리, 자동차 불빛에 비쳐 복도벽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마치 다리가 유난히 긴 커다란 거미 같았습니다. 잔뜩 얼어있던 마음이 그 우스꽝스러운 그림자 덕분에 아주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죠. 남자가 떠나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금 나간 분 보았니? 우리 고아원의 든든한 후원자란다. 그분은 원래 남자아이들만 후원하시지만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장문을 아주 재미있게 읽으셨고 너의 작가로서의 재능을 높이 사서 특별히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 대학이라니요. 남이 입던 낡은 옷을 물려 입으며 청소만 하던 제게는 꿈조차 꿔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너는 매달 그분께 편지를 써야 돼. 하지만 그분의 진짜 이름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다. 그분은 익명을 원하시거든. 너는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불러야 한단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게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존 스미스 씨, 저를 대학에 보내줄 미지의 사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벽에 비쳤던 그 길고 기다란 거미줄 같은 그림자만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유일한 짐인 낡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 뒤 도착한 대학은 제가 평생 살아왔던 우울한 고아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저와 방을 함께 쓸 2명의 룸메이트가 먼저 와 있었죠.
한 명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유쾌한 셀리 맥브라이드, 다른 한 명은 뉴욕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줄리아 펜들턴이었습니다. 줄리아의 화려한 실크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을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 촌스러운 제로샤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잠시 주눅이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을 풀며 원장님이 지어준 무거운 이름 대신 주디라는 발랄한 새 이름을 스스로에게 지어주며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깨끗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후원자분께 약속한 첫 번째 편지를 써야 했으니까요.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절한 후원자님께 이곳에 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낯선 방에 앉아 이 편지를 씁니다. 고아원을 떠나 기차를 타고 올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여행을 했답니다. 대학은 정말 크고 어리둥절한 곳이에요. 룸메이트인 셀리와 줄리아는 저와 동갑인데도 마치 저보다 10년은 더 어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아이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하나도 몰라서 가끔은 좀 무서워요. 다들 평생 가족들과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을 저는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원자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아는 것들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몽땅 읽어치워서라도 기필코 따라잡을 거거든요. 원장님은 저에게 아저씨를 존 스미스 씨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건 너무 흔한 이름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저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로샤 에버돌림. 이제부터는 주디라고 부를게요. 어느덧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1학년 농구팀 포워드로 선발될 만큼 이곳에 활기찬 생활에 푹 빠져 있었죠. 비가 꽤 많이 내리는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방 안의 벽난로 곁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아저씨의 진짜 애칭을 편지지 맨 위에 적어 넣었죠. 키다리 아저씨께. 후원자님, 제가 아저씨를 뭐라고 부를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아저씨에 대해 아는 건 딱 세 가지뿐이에요. 첫째, 돈이 많으시다는 것. 둘째, 여자애들을 싫어하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키가 아주 크시다는 것. 아저씨가 평생 부자는 아닐 수도 있고, 언젠가 여자애들을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긴 다리가 갑자기 짧아질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혼자 결정했어요. 아저씨, 오늘 아침에는 셀리 줄리아와 함께 시내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기부한 고아원의 헌옷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제 물건을 샀답니다. 새까만 깃털이 달린 예쁜 모자와 탁상시계, 그리고 무려 6벌의 새 드레스도 맞췄어요. 저녁에 입을 실크 드레스와 수업을 갈 때 입을 단정한 스커트까지요. 제 돈으로 제 물건을 샀다는 게 묘하게 신기해서 돌아오는 길 내내 비를 맞으면서도 상자를 꼭 안고 걸었어요. 새로 산 시계가 책상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어요. 온전한 제 물건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편지를 쓰니 기분이 꽤 괜찮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 주디 에버 돌림. 추신, 저 1학년 농구팀에 뽑혔어요. 대학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며 저는 퍼거슨 홀의 엄격한 기숙사 규칙에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기상종이 울리면 7시 반까지 식당에 내려가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아원의 차갑고 눅눅한 오트밀 대신 따뜻한 머핀과 신선한 버터, 그리고 커피가 나오는 식사 시간은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이 문제였죠. 저는 18년 동안 고아원이라는 닫힌 세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동급생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기초 상식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익스피어의 희곡이나 모나리자 같은 미술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할 때면 저는 그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조차 몰라 가만히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신데렐라나 마더고스 같은 흔한 동화조차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지식의 격차는 결국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문학과 생물학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라틴어와 수학 과목에서는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수학 칠판에 적힌 기하학 공식들은 제게 완전히 낯선 외국어였고 라틴어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외우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낙제 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들고 온 날 밤, 저는 셀리와 줄리아 몰래 책상 앞에 앉아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에게 실망하실지도 모르는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저 수학이랑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고아원에서는 저는 제가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지 엘리엇이나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어요. 심지어 어제는 셀리가 앨리스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기숙사에 사는 학생 이름인 줄 알았지 뭐예요. 하지만 아저씨, 저를 이대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저는 지금 모자란 상식을 채우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요. 제인 에어, 데어비드 코퍼필드, 이바노 같은 고전 문학부터 남들이 어릴 때 다 읽었다는 동화책들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있을 수학과 라틴어 재시험에서는 기필코 통과해 보일게요. 고아원에서 억지로 아이들 코를 닦아주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느니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쓰러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주디 에버 올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부한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며 1학년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연휴가 찾아왔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셀리는 오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줄리아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뉴욕 본가로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떠났고 돌아갈 곳이 없는 저와 몇몇 유학생들만이 남아 텅 빈 퍼거슨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아이들을 매용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제 방으로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발송이는 존 스미스. 아저씨가 제게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실크 양말 3켤레, 매끄러운 가죽 장갑, 두꺼운 영안사전, 푹신한 체크무늬 무릎 담요, 그리고 따뜻한 물주머니가 예쁜 리본에 묶여 가지런히 들어있었죠. 고아원에서 크리스마스는 제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후원자들이 기부한 낡고 촌스러운 옷들 중에서 억지로 하나를 골라 가져야 했으니까요.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고른 생애 첫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저는 한참 동안 상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재시험을 준비하느라 무리를 했던 탓인지 저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독한 편도선염에 걸려 학교 병동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창밖을 보며 열이 펄펄 끓고 목이 찢어질 듯 아파 누워만 있던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기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디의 번양, 후원자분이 보내신 꽃배달이에요. 상자 뚜껑을 열자 짙은 붉은색 장미꽃이 무려 17송이나 들어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짜 꽃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꽃잎에 묻은 이슬방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병동에 퍼지는 장미 향기를 맡자 거짓말처럼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그날 저녁, 저는 병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과 이 장미꽃을 받고 저 지금 병동 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편도선염을 앓고 있거든요. 텅 빈 벽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온몸이 아픈 것보다 기분이 자꾸 우울해져서 조금 울적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보내주신 그 커다란 장미꽃 상자가 도착하자마자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린 기분이에요. 고아원에서는 누군가 입다 버린 촌스러운 원피스 따위를 억지로 받아야 했어요. 오직 저만을 위해 누군가가 선물을 고르고 꽃집에 가서 장미꽃을 정성껏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묘하고 감사해요. 실크 양말과 가죽 장갑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따뜻한 물주머니는 지금 병동에서도 아주 잘 안고 있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위해 꽃을 보내주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이제 병동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미꽃 향기 가득한 병동에서 주디 올립. 지독했던 편도선염에서 완전히 회복된 후 캠퍼스에는 어느덧 눈이 녹고 2학기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매달 제게 $35라는 적지 않은 용돈을 보내주셨지만 18년 동안 돈이라는 것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었던 저는 처음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서랍에 모아두기만 했죠. 하지만 셀리와 줄리아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을 보고 저도 저만의 지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캠퍼스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책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인 에어 양장본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해줄 초록색 가시 달린 책상용 램프와 체육 시간에 입을 새 체조복도 한 벌 구입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숙사 친구들과 학교 앞 다과점에 가서 레모네이드와 팬케이크를 사 먹는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학교 수업만큼이나 중요하고 신기한 진짜 세상의 공부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4월의 어느 저녁, 저는 새로 산 초록색 램프 불빛 아래 앉아 용돈 기입장과 함께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드디어 용돈 관리하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어요. 매달 보내주시는 $35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할게요. 지난주에는 학교 서점에 가서 저만의 책을 2권이나 샀고 낡은 구두에 밑창을 새로 대는 수선비로 $1 50센트를 썼어요. 고아원에서는 구두에 구멍이 나면 그냥 발가락을 웅크리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제 돈으로 당당하게 구두 수선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어제는 셀리와 줄리아에게 제가 다과점 한 턱을 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은 따뜻한 팬케이크를 3접시나 시켰죠. 늘 친구들이 사주는 것만 얻어먹어서 미안했는데 제 지갑에서 빳빳한 지폐를 꺼내 계산할 때 기분이 꽤 우쭐했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학문뿐만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보내주시는 돈은 1센트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전부 제 머리와 경험을 채웠는데 쓰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외우는 기숙사에서 주디 울림. 캠퍼스의 커다란 나무들이 연초로 잎을 틔우기 시작한 5월의 어느 날, 기숙사에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룸메이트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펜들턴 씨였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신사인 그는 사업자 근처를 지나던 길에 조카를 보러 학교에 들렀다고 했죠. 그런데 줄리아는 마침 그날 오후에 다른 수업에 보충과제가 밀려 있어 혼자 삼촌을 모시기 곤란하다며 저와 셀리에게 함께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펜들턴 가문의 사람이라면 늘 도도하고 깐깐할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조금 긴장한 채 줄리아를 따라 기숙사 1층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응접실 소파에는 아주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삼촌이라는 말에 백발의 노인을 상상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정중하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리아의 친구들이군요. 저비스 펜들턴입니다.
저비스 씨는 저희 세 사람을 데리고 학교 근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를 불러 따뜻한 홍차와 갓 구운 머핀, 차가운 닭고기 요리, 그리고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테이블 가득 주문해 주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줄리아보다 오히려 저와 셀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떤지, 수업은 어려운지, 심지어 식당의 음식이 먹을 만한지까지 세세하게 물었죠. 그의 유머 감각은 꽤 훌륭해서 저희는 차를 마시는 내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곧바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오늘 기숙사에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 펜들턴 씨가 찾아오셨어요. 펜들턴 가문 사람들은 다 줄리아처럼 코가 높고 차가울 줄 알았는데 저비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키도 아주 크시고 농담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삼촌분은 저희를 근처에 있는 콜린스우드 호텔로 내려가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사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빳빳한 하얀 식탁보는 처음 봤어요. 은포크와 나이프가 종류별로 놓여 있어서 제가 촌스러울 티를 낼까봐 줄리아가 포크를 집는 걸 슬쩍 보고 따라 집었답니다. 저비스 씨와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제가 읽고 있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삼촌분도 그 책들을 아주 좋아하신다며 맞장구를 쳐주셨죠. 어른과 이렇게 동등하게 날씨 얘기가 아니라 진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눠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저씨가 만약 저비스 씨처럼 키가 크고 유쾌한 분이라면 제가 아저씨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아저씨와 마주 앉아 같이 홍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날이 올까요? 오늘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주디 올림. 저비스 씨의 방문 이후 평화롭던 봄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어느덧 1학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말고사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캠퍼스는 밤늦게까지 도서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고 학생들은 저마다 무거운 전공서적을 품에 안고 바쁘게 걸어 다녔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중간고사 때처럼 어이없는 낙제점을 받지 않기 위해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복습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1년 동안 도서관에서 꾸준히 책을 읽으며 상식을 채워둔 덕분에 문학이나 역사 과목은 꽤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라틴어 시험까지 무사히 치르고 난 마지막 날, 기숙사 게시판에 붙은 성적표를 확인한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 과목 통과. 심지어 영문학은 동급생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였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종그리와 고아원의 제루샤가 아닌 대학생 주디 에버스로서의 1학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푸른 여름나무들을 바라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의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드디어 1학년 기말고사가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번 학기에 저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라틴어와 수학을 포함해서 전 과목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특히 영문학은 우리 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제가 1년 동안 틈만 나면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전 문학들을 몽땅 읽어치운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방에 흩어진 짐들을 트렁크에 챙겨 넣으며 기숙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벌써 가족들이 보낸 화려한 마차를 타고 뉴욕의 고향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아저씨가 특별히 마련해 주신 코네티컷주의 록 윌로우 농장으로 갈 예정이에요. 고아원에서 평생 마루나닥던 제가 대학생이 되어 무사히 1학년을 마쳤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아저씨 덕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볼 평화로운 여름 농장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록 윌로우에 도착하면 그곳 풍경을 담아 다시 편지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1학년을 보낸 주디의 버돌림. 1학년의 모든 기말고사가 끝나고 마침내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족이 있는 집이나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저는 기숙사에 남아 빈 방을 지켜야 할 줄 알았지만 아저씨는 이번에도 저를 위한 완벽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바로 록 윌로우라는 이름의 시골 농장에서 첫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저는 기숙사 방을 깨끗이 비우고 트렁크를 챙겨 코네티컷주의 작은 시분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초록빛 목초지와 울창한 나무들을 보며 제 마음은 기숙사를 처음 배정받았을 때만큼이나 설렜습니다. 마을역에 도착하자 농장을 관리하시는 아마사이 아저씨가 낡은 마차를 끌고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흙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록 윌로우 농장은 붉은 지붕을 얹은 커다란 2층짜리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농장의 안주인인 샘플 아주머니는 현관 앞까지 나와 저를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며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2층에 볕이 잘 드는 아늑한 방을 배정받았고 짐을 풀기도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 싱그러운 플레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을 마주하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저 지금 코네티컷에 있는 록 윌로우 농장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곳은 정말이지 그림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곳이에요. 집 주변으로는 커다란 호두나무들이 서 있고 넓은 목초지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거든요. 농장을 돌보시는 샘플 아주머니는 저를 아주 다정하게 맞아주셨어요. 방금 전에는 갓 짜낸 신선하고 구수한 우유와 메이플 시럽을 잔뜩 뿌린 푹신한 와플, 그리고 햄 요리를 배불리 먹었답니다. 고아원 식당에서 먹던 눅눅한 오트밀죽이나 딱딱한 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농장 일을 돕기로 했어요. 암탉들의 달걀을 줍고 칠면조대를 모는 일이에요. 농장에는 콜린이라는 이름의 아주 크고 영리한 개도 한 마리 있는데 내일은 콜린과 함께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닐 생각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여름방학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언덕을 오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미있는 일들을 아저씨께 편지로 말씀드릴게요. 애정을 담아 농장에서 주디 에버돌림. 록 윌로우 농장에서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대학생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채 완벽한 농장 소녀로 변신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콜린과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헛간 구석구석을 뒤져 암탉들이 숨겨놓은 따뜻한 달걀을 바구니 한가득 주워 모았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농장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저는 2층 구석에 있는 낡고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괴짝 안에는 손때가 묻은 소년의 장난감들과 함께 낡은 고전문학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책의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 삐뚤삐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비스 펜들턴. 바로 지난 봄 기숙사로 찾아와 제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었던 룸메이트 줄리아의 젊은 삼촌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록윌로우 농장은 펜들턴 가문의 소유였고 샘플 아주머니는 저비스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그를 돌보았던 유모 출신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비스 씨를 여전히 꼬마 저비 도련님이라 부르며 애정을 표했죠. 저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저비스 씨의 옛날 책들을 한아름 품에 안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신기한 우연에 대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글쎄 이 록윌로우 농장이 펜들턴 가문의 소유래요. 오늘 비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냈거든요. 그 안에는 지난번에 기숙사로 놀러 오셨던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 씨가 어릴 때 읽던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책 앞장마다 저비스 펜들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샘플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아주머니가 예전에 펜들턴 집안의 유모로 일하셨대요. 저비스 씨가 어릴 때 이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며 말썽을 피웠던 이야기를 아주머니가 오후 내내 들려주셨답니다.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던 삼촌분이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다니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저비스 씨의 옛날 책들을 오늘 밤부터 천천히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읽었던 흔적이 남은 책을 읽는 건 도서관에서 빌린 새 책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묘한 기분이 드네요. 이곳에서의 여름은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또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비오는 농장의 다락방에서 주디 올림. 편지를 다 쓰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덧 빗소리가 잦아들고 농장 주변으로 짙은 여름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기숙사의 시계탑 종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콜린의 낮은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푹신한 깃털 침대에 누워 다락방에서 가져온 낡은 책들을 머리맡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이불자락에서 느껴지는 뽀송뽀송한 햇볕 냄새와 열린 창틈으로 들어오는 기분 좋은 흙내음 속에서 저의 20살 가장 완벽하고 가슴 벅찬 첫 번째 여름방학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제루샤에서 당당한 대학생 주디 에버스로 거듭난 1년. 그녀의 발랄하고 따뜻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한 뼘 더 성장한 주디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